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를 공부하고 있는지 잠깐 볼까요? 지금 나눠드린 행정소송법이 한번 자료를 봐요. 자료 여러분. 소송법 2조 봐봐요. 2조의 정의 규정 있죠? 그래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무엇이고 부작위가 무엇이다. 네.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3조는 소송의 종류. 제가 1교시에 했던 내용 보이죠? 항고소송, 당사소송, 민주소송, 기관소송 얘기가 있고 그래서 4조는 항고소송이 3가지가 있더라. 취소소송부터 부작위보호소송까지. 그리고 자 소송 요건과 관련해서 구조 보세요. 구조의 재판관할 그 취소소송의 1심 관할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뭘까요? 가령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고로 하게 되면 어디에다 하는 거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여기 광화문 정부청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행정법원에 하라 그 뜻이야. 인천시장이 처분을 내린 사건은 저 인천에다가 하는 거고. 근데 참고로 행정법원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어 아직. 희한하지? 서울행정법원만 있고 지방에는 행정법원이 따로 없습니다. 지방법원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지방법원에. 어쨌거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있는 이유가 세종시가 몇 년 전에 생겼지, 세종시. 그래서 우리 그 행정기관의 절반은 지금 세종시에 내려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세종시에 내려가 있는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면 모든 국민은 전부 세종시 있는 고기 지역, 거기가 대전지방법원인데, 대전에 가서 내려가서 해야 되냐, 이거야. 좀 불편하지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을 피고를 할 때는 그 세종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다 해도 되고, 서울행정법원에다가 해도 되도록 돼 있어. 대법원 소재지에 행정법원이라고 돼 있죠? 대법원 소재. 이게 바로 서울행정법원이에요. 그 10조가 바로 금년도 공인노무사 시험 그 3번 문제가 바로 10조 있거든. 네.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 그 당사자가 하면 12조 보세요. 12조. 원고적격 있지? 원고적격은 자,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피고적격은 누구라고 돼 있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달라지겠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로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만약에 피고를 잘못 지정하게 되면 간단하게 피고를 바꿀 수 있는 제도는 있어요. 14조에 피고 경정제도 있습니다. 이런 14조 같은 건 별도의 문제로 출제가 가능해요. 피고 경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라 이렇게 문제 낼 수 있죠. 그리고 제3자 소송 참가, 행정소송 참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소송 요건 중에 하나가 18조 보세요. 행정심판 얘기 나오죠? 자, 여기 읽어보면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다만 다른 법률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행정심판 제기를 거치지 아니하면 소송 제기할 수 없다는 게 뭐 말이야? 행정심판을 꼭 제기해야만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럴 때는 제기하도록 돼 있어요. 예외적으로 필수적 전치주의. 자, 그리고 또 소송 요건 하나 뭐죠? 19조로 가봐요. 19조. 네.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얘기하고 있잖아.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 처분 등이 뭐냐고? 이건 아까 2조의 정의를 내렸었잖아요. 그지? 2조에. 그럼 거기에 해당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단서 조항이 있고 요건 매우 중요한 건데 네, 지금 설명은 복잡합니다. 이게 재결 원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대상적격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여기에 이제 어떤 처분이 내려졌어. 영업정지 3개월 받았어. 3개월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행정심판에 재결이 나오거든요. 재결이 나왔는데 2개월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좋죠. 이렇게 좀 경감됐으니까 좋긴 하지. 그런데 이것조차도 또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 이것도 너무 과하다. 그러면 이제 소송을 간단 말이야. 행정소송. 그럴 때 행정소송의 대상은 뭐가 될까요? 여기에서 자, 처분이 2가지가 있어요. 일단 3개월 처분, 요거 전형적인 처분이고요. 요것도 처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2조이랑 다시 한번 봐봐요. 네, 2조 1항 1호에 처분 등이라 하면 행정청이 어쩌고저쩌고 쭉 하다가 맨 끝에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행정심판 재결도 이것도 일종의 처분이란 얘기야. 그럼 처분이 두 개잖아요. 그럴 때 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냐 할 때 우리는 원처분주의를 취해가지고요. 원처분주의. 여기에 바로 19조에 얘기했던 거야. 19조에 뭐라고 있다고요? 아까 어떻게 됐어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말한 처분은 원처분 이걸 말합니다. 이게 원처분이야. 알았지? 네. 요게 원래 대상이에요. 요게. 알았지? 그런데 다만 해놓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요것도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예, 원칙과 예외 규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 단서 조항이 있죠. 재결 대상이다. 요거는 작년도 3번 25점짜리 문제로 또 낸 거야. 그러니까 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라.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자 20조는 제소기간 90일 1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제소기간. 자, 제소기간도 살짝 설명드립니다. 제소기간은 크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와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져요. 만약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기에 전형적으로 90일 1년이고요. 여기 뭐야? 안날, 있은 날. 그지? 1년. 무슨 말이야? 여기 만약에 2월 5일 날 처분이 이루어졌어. 근데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무조건 처음에 이제 행정소송을 만약에 한다고 할 때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요 날짜로부터 요 기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요 날짜. 그런데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2월 5일 날 처분이 있었어. 그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이 한참 가죠. 몇 개월 막 가. 그럼 가령 6월 5일 날 재결이 떨어졌다고 합시다. 만약에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이미 요 날짜가 90일이 지났잖아요. 한참. 지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되죠, 지금. 그래서 우리 별도 규정이 있는 거야. 만약에 행정심판을 거쳤을 경우에는 요 재결서에 송달을 받는 날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야. 재결서에 송달을 받는 날로부터 90일. 그리고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 거기 있잖아요. 그죠? 1항 맨 끝에 재결서에 송달 받는 날부터 기사나. 알았지?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논점으로 나옵니다. 날짜를 잘 봐야 되는 거야, 문제. 그리고 또 집행정지 얘기 아까 몇 번 나왔는데 바로 23조에 있는 겁니다. 이거 집행정지. 그 2항이 집행, 예외적으로 집행정지. 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아까 가수 싸이가 군대 가는 문제 얘기했잖아요. 얘는 지금 만약 군대에 끌려가게 되면 나중에 설사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회복할 수 없어. 1년에 연봉이 얼마인데 걔가. 그건 돈으로 회복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국가배상 청구해서 돈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얘 가수로서의 명성은 그냥 끝장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집행정지 해가지고 방어할 수가 있어요. 응? 판결 날 때까지. 자, 이런 거고. 대체적인 소송 요건 지금 봤죠? 이렇게 어디에 숨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할 일은 이제 이런 걸 조문을 자꾸 익혀놨다가 시험 시간에 실제 시험에서 빨리빨리 찾아내야 된다고. 이게 어디에 있다.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놓고 이제 법률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그런 어떤 학설이나 판례 이런 걸 준비하면 되는 거야. 여기는 학설이나 판례. 그래서 제 사실은 요 문제 거의 한 70% 정도는 제 사례 문제집 여기 배치되는 사례 문제집에 있는 걸 추출한 거예요. 여기 없는 것도 있고 물론.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행정재정법이 쉬운 이유가 이거야. 그냥 어떤 쟁점이 있으면 이게 공부하다가 문제집 보다가 쟁점이 등장하면요 거기에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여기 보면 문제점이 있어. 항상 답안 작성할 때 순서가 그거예요. 문제점이고 작은 쟁점 들어가면 문제점이 있고 그럼 요 문제점에 대한 학설이 막 대립하고 있다. 1설, 2설, 3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판례가 있다. 판례 쭉 써가지고 그래서 요 검토가 먼저 들어가면 좋은데 검토는 자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판례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학설 중에 1학설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면에서는 타당하다. 아니면 나는 판례의態度가 정당하다고 본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쓰는 거예요. 검토에다가. 여기에 배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학설은 그냥 학설 이름만 써도 돼요. 그러면 채점자는 이 사람이 알고 있구나 그냥 넘어가. 판례는 판례 배점이 커요. 판례는 가능한 한 좀 자세히 써주는 게 좋아. 그리고 검토, 나의 입장을 밝히는 거니까 충분히. 그래서 결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판례를 지지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그럼 이 사안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이제 케이스로 주어졌으니까 지금 이 사안의 경우는 나는 따라서 판례에 따라서 나는 이걸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까 어떤 문제는 그랬지 내가 판례에 따르면은 이 경우는 이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 판례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면서 나는 이 학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결론 내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쓴 책이건 뭐 시중에 다른 책이건 간에 강사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거든요. 문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 박스를 치던가 해가지고 계속 보는 거지 뭐. 계속 보다가 그죠? 시험 문제에서 요 쟁점이 많이 떴다 그러면 준비된 내용을 쭉 쓰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 대신 달라지는 부분은 케이스, 실제 문제에 따라서 요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5번이 달라지는 거지. 요 부분이 약간 달라질 수 있고, 문제점. 문제점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이 케이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여기선 쟁점이 이거다. 그래놓고 요거는 항상 고정돼 있죠. 요거는. 요 검토까지도 고정할 필요 있죠. 검토까지도. 뭐 시험 시간에 검토하고 그러는데 미리 검토를 해놔야지. 이런 검토를 했다가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거는 기각시켜야 된다. 또는 이건 부적법하다, 적법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아까 처음에 내가 1교시에 행정재선법에 이것이 한 100여 개의 유형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여러분이 100여 개의 박스를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이 조문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취소 소송에 대해서 쭉 설명이 돼 있어요. 자, 이왕 펴놨으니까 법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25조는 이제 심리,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이게 왜냐면 어떤 사건은 행정심판을 거쳐서 온 사건이 있거든요. 그럼 이미 사건을 행정심판위원회가 충분히 조사 검토했단 말이야. 그럼 법원에서는 판사가 이걸 또 조사하지 말고 그냥 행정심판 기록을 제출받아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규정이 있는 거예요. 26제 직권심리 조문, 요거 잘 설명드릴게요. 이게 행정소송법의 아주 큰 특징이에요. 26조. 그러니까 26조만 별도로 뽑아가지고 또 문제 낼 수 있어. 제목이 직권심리라고 돼 있어. 엊그저께 설명회 때 오신 분도 계시죠? 여러분 중에. 그때 내가 여기 아니었나? 저쪽에서 내가 한참 이거 가지고 조금 설명드렸단 말이야. 여러분 민사소송이라는 건 일단 변론주의가 대원칙입니다. 이건 뭔가 하니 법원이 할 일은 그저 당사자가 주장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서 재판하는 거예요. 이게 변론주의예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이라는 건 원래 당사자가 그냥 개인 간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다투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장한 범위에서 판단하지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말도 안 하는 거 가지고 판사가 야 너는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야 이게 맞아 하면서 뭐 억지로 판결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원고와 피고 간에 막 공격 방어 방법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냥 판단하고 말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과연 실제적 진실과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민사소송의 판결이라는 것은 진실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런데 형사소송은 누가 과연 진정한 범인이냐를 찾아내는 소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변론주의가 적용돼요. 이 변론주의는 이것과 다르죠. 약간 이거는 검사하고 피고인이라고 했잖아요. 검사하고 피고인 양쪽에서 제출하는 증거에 따라 가지고 일단 재판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여기에는 직권주의도 병행합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은 변론주의 못지않게 직권주의도 들어가는 거야. 이건 뭐예요? 뭐라고 할 수 있어?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당사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증거에 대해서도 법관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직권으로 증거조사합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법관이 재판하다가 좀 의심스러우면 이 서류를 가져와라. 이걸 조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단 말이야. 됐죠? 그러면 행정소송은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소송도 역시 민사소송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론주의가 원칙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 바로 26조 직권심리주의가 가미되고 있다고. 그렇지? 그런 면에서 민사소송보다는 요게 조금 강해요. 그렇지? 요게 강합니다. 직권 증거조사합니다. 그래서 26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서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변론주의 이야기하고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26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법 학계에서 엄청나게 충돌하고 있어요. 요 26조 하나만 갖고도 행정법 교수들이 써낸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예요. 알았지?
요거 별도로 25점짜리로 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공부해서 써라. 그 다음에 제5절은 재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돼 있고 도칙 있고 그래서 취소송에 대한 규정이 그 34조까지 취소송 딱 규정이 있죠. 그게 끝나면 이제 취소소송 외에 항고소송이라 가지고 무효동학인 소송은 어쩌고 부작위범사소송 어쩌고 이제 그러니까 조문수가 몇 개 없죠. 지금 얘네들은 그러니까 조문수가 없는 거는 그냥 앞에 있는 취소송을 준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하는데 약간 다른 점들이 있다. 준용 안 되는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배운 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집행정지 규정은 이 취소소송에 있어. 이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적용될까요? 부작위 위법 소송 적용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부작위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 부작위가 있었고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입니다. 여기 그럼 여기에 집행정지가 떨어지냐 이거야. 안 된다고. 왜? 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건 뭔가 처분이 존재하는 걸 전제로 하는 개념이잖아요. 처분이 딱 존재했으면 그 효력을 정지시킨 건데 이거는 처분이 없는 거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정지시킬 대상이 없어요. 없으니까 집행정지 규정은 적용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준용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4장 당사자 소송이 이제 주관적 소송으로서 당사자 소송이 있고 그다음에 5장의 민중소송 기관소송은 객관적 소송이라고 했죠. 이 객관적 소송은요, 그 45조 읽어봐요. 이 객관적 소송은요,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 하나에 이런 규정이 특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게 객관적 소송이에요. 그래서 그 선고소송, 객관적 소송이 하나인 선고소송은 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지. 자, 다시 우리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시험 봐요. 갑은 무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근로자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제 법적 성질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그 다음에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이사장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대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얘를 어떻게 직위해제 처분을 했고요. 직위해제를 했어. 너마 이사장을 모욕해? 그 다음에 한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해임 처분까지 했대요. 일단 요거 다르죠. 직위해제라는 거는 이 사람의 근로자의 지위는 유지하되 잠시 직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일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해임 처분은 아예 너 나가라 그거지? 예. 그 회사에서 나가라 해임 처분이죠. 그런데 인사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는 모든 일정한 불이익이 따른대요. 인사상 불이익이 있대. 직위해제 기간 동안 어떤? 승진소요, 최저연수나 승급소요, 최저근무 기간에 산입하지도 않고 그리고 승진이나 승급에 제한을 가고 있대요. 근데 보수도 뭐 이하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 사람에게 뭔가 불이익을 지금 가하고 있는 규정이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갑이요. 이러한 부당해고에 대해 이게 이제 부당해고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그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 문제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부당 노동행위를 받았다고 판단을 하면 이 사람은 지방노동위에다가 구제 신청이라는 걸 해요. 여러분 노동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구제 신청이라는 것도 하면 억울합니다. 그럼 지방노동위가 열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각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제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앙노동위로 또 갑니다.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여기에다가 신청할 수 있고 구제한다는 얘기는 요 해임 처분이나 이게 위법하다는 거니까 이때는 회사 쪽에서 중앙노동위에다가 이른바 재심. 중앙노동위 하는 건 재심 판정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재심을 신청하는 거지. 그럼 중앙노동위에서 다시 이걸 기각하거나 아니면 구제 결정을 하거나 구제는 그냥 인용한다는 거예요. 기각하거나 인용한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불복할 때는 드디어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행정소송이 나왔어요. 왜 행정소송이냐? 바로 얘네들이 있죠. 얘네들이 뭐야 지금? 얘네들이 행정청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잖아요. 참고로 여러분 이게 지금 근로자잖아요. 어떤 회사의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를 받았다. 그래서 해임당했다.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가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민사소송. 여기로 가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오면 돼요. 노동위에다가 구제 신청하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노무사 되시면은 이런 부분, 근로자가 이제 여러분한테 와서 막 하소연하지. 그럴 때 여러분이 이런 걸 안내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진호위에다가 제출하는 서류 같은 거 아마 여러분이 이제 작성해가지고 주는 거죠. 소송에서의 소송 대리권은 아직 노무사한테는 안 주어졌어요. 여기는 변호사만 할 수 있지. 요 과정은 노무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치? 얼마나 훌륭한 자격입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법에 대해서 노동법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인데, 자, 계속 읽어보면 첫 번째 단락 끝줄, 이후 갑은 재심 판정 중에서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중이다. 지금 아마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이 사람의 목적을 달성 못했나 봐요. 기각됐나 봐. 기각됐다는 얘기는 이제 해임 처분이 적당하다라고 결정됐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다툰다는 거야, 지금. 해임 처분. 뭐예요? 해임 처분. 사실은 해임 처분은 누가 내린 거야? 해임 처분은 공단이 내려는데 공단은 행정기관 아니에요. 이건 회사야, 그냥. 그러니까 뭘 다투냐면 해임 처분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재심 판정이 있지. 그걸 다투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이 중앙노동위원회는 행정청이니까. 행정청이 여기서 이걸 재결하는 거예요, 지금 재결. 일종의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지금 재결한 거야. 그럼 이 부분을 지금 다투겠다는 거야. 재결도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어렵습니까? 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지금 어렵더라도 나중에 꼭 잘 공부해야 돼요, 저하고 같이. 그러면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복잡해요. 여기서 핵심은 다툴 수 있느냐, 이거야. 시간이 많이 흘렀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여기서 쟁점은 내가 괜히 어려운 문제를 집어넣었다. 지금 여러분, 이런 판례가 있어요. 여기서 해임 처분이 되는 순간, 이건 어떻게 될까요? 직계 처분은. 효력이 소멸합니다. 알았지? 왜? 이거는 지금 아예 근로자 측에서 내쫓는 거니까, 이건 직위제는 아무나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치? 이거는 뭐야? 그냥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때 하는 거니까, 이것보다 더 큰 해임 처분이 내려졌으니까, 이거는 효력이 없어져 버렸지. 자, 생각나요? 효력이 소멸해서 나중에 소송을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했죠. 이게 협의 소의 이익 문제잖아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될 수 있다고. 이 경우는 무슨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나중에라도 승소 판결 받으면, 이 사람이, 여기서 행정소송제에서 승소 판결 받으면, 복직이 되는 거잖아요. 복직이 되면, 그동안에 이러한 불이익 받았던 것을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비슷해요, 구조는. 근데 케이스 사안은 좀 복잡한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45페이지의 결론 부분만 한번 봐요. 45페이지 결론. 갑은 중앙노동위에 재심판정인데 최종 제기했죠. 그리고 인사규정 불이익 제거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에 재심판정을 받았으므로 이때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직계제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의 이익 문제였어요. 13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오전 시간에 했죠. 노무사 시험 1차 시험에 불합격 처분 받았어. 네. 그런데 지금 소송 제기했다가 다음에 실시된 1차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면 수도법원은 어떻게 판단한다고 배웠어요? 각하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소송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각하시켜야 돼. 이때는 또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입니다. 네, 간단한 문제죠. 비로소. 네, 이거는 46페이지에 이건 판례도 있어요. 치과 의사 국가시험 불합격 받은 사람이 다음에 시험에 합격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없어집니다.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각하시켜버립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네, 각하시켜야 한다. 맨 끝에 이 사건 소를 각하해야 한다. 이거야. 14번부터는 이제 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처분이냐. 야, 여러분, 행정청이 하는 5만 가지 행위가 무슨 명칭이 꼭 처분이라고 안 돼 있어요. 가령 여기 문제, 박스에 있는 문제처럼. 자, 이번에 경찰청장이 우리 학원 앞에다가 횡단보도를 설치했어. 처분이란 명칭은 없죠? 그러면 이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를 해석해야 되는 거야. 어떨 것 같아요?
여기 막 횡단보도 설치했어? 그럼 실제 이런 사건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횡단보도 설치하니까 밑에, 그 도로 밑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지하상가 상점 주인들 있지? 이 사람들이 이 횡단보도 설치를 취소해달라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알았지? 예. 지하상가 주인들은 횡단보도 싫어해. 사람들이 거기로 다니니까 지하로 안 내려오고. 근데 마침 그 횡단보도 설치 과정에 뭐 위법한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횡단보도 설치의 법률상 이익을 갖고 있는 어떤 자는, 즉 지하상가 상점 주인 같은 경우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처분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로마자 2번처럼 처분의 개념을 쭉 적어두야죠. 근데 2번 제목을 보니까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라고 돼 있고요. 이건 공부를 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GS 연기에 들어가면 제가 행정법의 총론 파트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렇게 답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분의 개념을 공부하기 전에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먼저 공부하게 돼 있어요. 행정법 공부하다 보면 행정의 개념하고 처분이라는 거하고 약간 비슷해. 그런데 이건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 다르냐에 대한 학설이 분분해. 밑에 1원설, 그지? 다음에 가면 2원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판례 입장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써주는 답안지와 써주지 않는 답안지는 약간 점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자세히 써놨는데, 실제는 이제 간단히 그냥 학설 이름 쓰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론은 로마자 3번이죠. 47페이지 아래. 각 사항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냐. 첫 번째, 횡단보도 설치한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우리가 검토했던, 여러분, 답안지에서 지금 왜 답안지는 되게, 다시 봐요. 우리가 논문식 답안지라는 거는 첫 번째 큰 제목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아니면은 논점을 정리한다거나 쟁점을 정리한다거나 해가지고 쭉 써주는 거야. 예. 이 문제의 쟁점은 나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지금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딱 써주고요. 2번부터 쭉 여기 하는 내용들이 되게 뭐였어요? 이론적인 측면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이론을 준비했다가 이론 내용을 뚝 쓰는 거야. 여기에는 이제 각종 학설이 들어가는 것이고 판례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그래놓고 그럼 내가 이렇게 이론을 검토했으니까 이 사안을 여기다 적용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설문 해결하는 거예요. 제목 문제 해결,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검토, 설문 해결 이렇게 하고 어떤 문제는 쟁점이 또 여러 개가 있는 경우는 이제 1번 똑같이 이렇게 쓰고 2번에 이제 첫 번째 쟁점이 여기 쟁점 하나에 대해서 여기 들어가서도 작은 제목으로 뭐 문제점 쓰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쓰라고 했죠? 학설 쓰고 판례 쓰고 그 다음에 4번 검토하고 그 다음에 5번 뭐라고? 사안의 경우 이렇게 하고 3번 해가지고 그래 쟁점 이제 두 번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 2, 3, 4 알았지? 똑같이 그래가지고 4번에 가가지고 그러면 설문을 이제 해결하는데 쟁점에 1번인 경우는 나는 이렇게 해결했다. 쟁점 2번인 경우는 나는 이렇게 구조는 이렇게 쓰는 거야. 항상 똑같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지금 오늘 몇 번 얘기하는데 우리는 수험 생활 동안 준비해야 될 거는 뭐예요? 이런 쟁점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실제 시험 문제는 약간 사안이 다를 수 있어요. 등장하는 사람이 다르지 일단.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지. 그렇다 하더라도 잘 캐치를 해서 이거는 이와 같은 쟁점의 문제구나 하는 걸 빨리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쓴다 이 말이야. 케이스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인사노무 관리나 경영조직론 같은 건 답안지가 이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죠. 여기 뭐 문제 제기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냥 이건 논술식이니까 뭘 설명하라 이렇게 나오면 논술하라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서론이라고 쓰던가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더 부각시켜서 큰 제목을 달던가. 이번에 경영조직론의 1번 문제가 스코트의 조직 이론에 대해서 써라 이런 거 있거든. 조직 이론의 유형을 쓰라고 했고요. 2번 문제는 각각 스코트 이론의 무슨 장단점, 뭐 공원점 이런 걸 쓰라고 했대. 그럼 답안지에도 제목을 이렇게 달아야지. 1번 해놓고 1번, 2번, 3번 여기 대해서 유형, 무슨 배경, 몰라 나 공부 안 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쭉 쓰라는 거지. 여기에다가 뭐 문제점 학습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과목마다 특징이 있단 말이야. 행정쟁송법은 목차를 외우는 시험이 아니에요. 목차를 외울 필요도 없고 항상 목차는 똑같아 이렇게.
자,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횡단보도 설치도요, 처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자, 횡단보도 설치하는 순간 모든 시민들은 횡단보도 설치된 거기로 가야 돼. 다른 데로 가면 무단횡단이라고 해서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죠. 그리고 이거 누가 했어? 행정청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의 요소는 뭐라고 했어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법을 집행하는 행위로서 이제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나 이런 거잖아요. 그럼 각각 요건을 밝혔으면 여기에 맞춰서 횡단보도는 다 해당돼요. 여기 행정청이 한 거잖아. 구체적으로 한 거죠. 도로교통법을 지금 한 거고, 도로법 한 거고, 공권력 행사잖아. 아, 그래서 이것도 처분이다. 뭐 간단한 거지. 그 다음에 강동경찰서장이 벌점을 한다.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다 그러면 당신은 벌점 30점 이렇게 부과합니다. 그러면 벌점 부과하는 행위 자체가 처분일까? 요거야. 요 요건에 맞춰서 하면, 자, 벌점 부과도 일단 경찰청장이 하는 거니까 행정청이 하는 거 맞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갑이라는 사람한테 지금 벌점을 부과하는 거니까 이것도 맞아요. 그지?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것도 맞지요? 그렇지? 네. 벌점 부과도 분명히 도로교통법을 집행하는 행위야. 자, 여기까지 다 맞아. 그 다음에 공권력의 행사다. 이렇게 하면. 공권력 행사하는 거 맞죠? 경찰청장 있죠? 자, 여기에서 말이죠. 이런 내용은 지금 우리 소송법,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있었던 내용이야. 아까 우리 읽었던. 그런데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처분이라 하면 왜 판례가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외부의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만이 처분입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여기 법조문 읽을 때 2조 1항 1호에 이런 말 없었죠? 외부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말 없었습니다. 근데 판례는 여기다 덧붙여서 이걸 얘기한다고.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법적 효과, 어떤 행위가 법률적 효과가 있다. 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을 법적 효과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정이에요. 대상적격 문제가 나오면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러면 아까 그 횡단보도 설치는 왜 통과가 됐었을까?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는 순간 국민에게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사람들은 거기로 건너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횡단보도 설치는 처분이었던 거야. 자, 이번에 벌점 부과는 보세요. 벌점을 부과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어, 없어? 잘 모르나? 지장 없어요. 벌점 자체는. 벌점이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면허 정지 처분이 떨어지잖아.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이 처분이 나면 비로소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이때 발생하는 거지. 벌점이 아니라 이때 발생한다고, 그죠? 운전면허 정지 처분. 그러니까 이건 처분이 아닙니다. 맞죠? 결론이 달라졌어. 그렇죠? 15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자, 15번 문제는 일단, 자, 한번 읽어봐요. 어떤 군의회가 있었는데, 의장을 선출하러 갑니다. 투표를 했는데,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한 사람이 없어서 결선 투표를 했던 거야. 최고 득표자가 A와 B였어요. 근데 2차 투표도 실패했네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시 3차 투표를 했더니 결국은 무슨 세 번째 끝에 C가 1위로 득표해서 의장이 됐는데 C는 1차 투표에서 그러니까 결선 투표에도 오르지 않은 사람이 1위로 투표했다 이런 표현 나오죠. 일단 그 옆에다 무효라고 쓰세요. 무효. 이거는 우리가 투표 절차에 따르면 무효야. 어떻게 결선 투표에도 오르지 않은 사람을 최종 투표에 딱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가령 1차 투표할 때 한 3등이나 4등 했던 사람이야, C가. 근데 이 사람을 결선 투표에 다시 올려가지고 투표를 했더니 오히려 이 사람이 당선돼 버렸네? 그럼 투표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래서 이건 무효라는 걸 지금 출제자가 알려주었어요, 지금. 써있진 않지만. 무효인 거야. 그럼 이러한 경우에 A가 누구였어요? A가 바로, 1차 결선 투표에서 최고 득표를 한 사람이었어. 그치? 그래서 만약에 투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의장으로 당선될 수 있는 사람, A는 가만 이제 화가 났지요. 그럼 이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C가 당선됐잖아.
당선된 건 일단 처분 맞아요. 아까 우리 지방의회의 징계 의결도 처분이라고 했듯이요. 어떤 사람을, 요 C라는 사람을 지방의회 의장으로 당선시켜서 의결했잖아. 이것도 처분이에요. 그럼 A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이거는 원고 적격의 문제였고, 됩니다. 돼. 알았어요? 로마자 2번은 침해당한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다가 결론이에요. 법으로 정한. 왜 법으로 정한 이익이 침해됐어, 이 사람은? 지방의회의 지방의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장으로서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권한을 행사 못하게 돼 있잖아. 따라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겁니다. 이거 비교적 간단한 거야. 근데 괄호 2번. 지금 의장 선임 행위는 처분에 해당합니까? 네, 이렇게 나오면 자 봐요. 50페이지 설문 2에 지금 처분 개념을 써줘야 되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예요. 처분 개념을 쭉 써주고, 무효확인 소송도 처분이 돼요. 처분을 인정합니다. 무효확인 소송 대상도 처분이에요. 결론 보세요. 사안의 경우. 네, 51페이지 사안의 경우. 지금 사안의 경우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쭉 있죠? 이게 지금 앞에서 많이 했던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처분의 개념에 딱 들어맞는다. 따라서 이 경우도 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16번의 문제 볼까요? 요거 16번 처음 나왔는데, 아까 제가 법전을 보면서 행정소송법에 19조 뭐라고 돼 있어요? 소송의 대상은 뭐라고? 대상은 처분이다. 처분 등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단 뭐라고 했죠? 재결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어. 어떤 경우에? 그 자체에 고유한 그 자체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위법을 하자가 있을 때는 재결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바로 이거야. 이 문제는 뭐야? 갑이. X행정청이 갑에게 일단 허가를 내줬어. 네, 석유 판매,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허가를 내줬는데, 이웃주민 의리, 이 판매 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이렇게 됐어요. 네.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도 일단 청구했는데 결국 행정심판에서 어떻게 취소 재결을 받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인용됐다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는 거야 이거? 요 행정심판에서 취소 재결 나오면 이 사람이 누가 좋아? 이 사람이 좋은 거지. 얘는 지금 뭐 이제 울상을 짓는 거고, 그죠? 허가 나서 좋다고 했는데 얘가 또 행정심판 정도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 단계에서, 요 이후 단계에서 소송을 누군가가 제기할 텐데, 누가 제기하겠어? 갑이 제기하겠죠, 그지? 의리 제기하면 바보지.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지금 됐잖아. 그럼 갑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제 갑이 소송 제기할 때, 대상이 뭐냐, 여기서.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 과연 뭐냐, 여기서. 후보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요거 허가 처분이죠, 이것도. 허가 처분 하나 있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재결도 처분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처분. 자, 그러면 19조에 따르면 대상은 처분 등으로 하고 단 이렇게 됐다. 이걸 위해서 이걸 뭐라고? 원처분주의라고 한다고. 여기서는 원처분이 뭐야? 이거 아니야 지금? 원래 처분. 그럼 원처분주의를 한다면 이상하잖아요 지금. 갑이 소송 제기하는데 이걸 다투는 게 아니라 얘는 이걸 다투야죠. 그래서 얘는 이 경우에 2번 요거 있죠? 요걸 다투야 돼요. 그럼 재결을 다투는 거죠? 네. 그러면 요거는 요 단서에 걸리는 사례로서 소개된 문제예요. 그지?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뭐 위법한 하자가 있냐? 이 사람은 이제 주장하는 거죠. 요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니까 라고 하면 다투는 거예요. 알았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요 단서 조항에 걸리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19조의 단서 조항으로 이걸 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만약에 단서 조항이 없게 되면 이상해져 버리는 거야.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은 다툴 수 없게 돼요. 이렇게 되면. 단서 없게 됩니다. 다만 나중에 우리 본격적으로 공부 들어가면 이 정도는 이해되죠? 복잡한 논의가 약간 있어. 한 단계 조금 들어가면 나는 지금 단서가 적용돼서 이걸 다투는 거다라고 설명했잖아요. 끝났죠. 근데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 경우도 본문이 적용되는 거다. 이게 본문이 적용돼.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요 갑이 있죠. 소송 제기하는 갑 입장에서는 이게 원처분이라는 거야.
나는 아까 이게 원처분이라고 했죠? 예, 이게 원처분이 저희라고 했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갑의 입장에서 보면 갑에게 처음으로 불이익한 효과가 나타나는 처분은 이거지요, 이게.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는 이걸 원처분으로 보게 되면 본문을 그냥 적용해야 되죠. 단서까지 안 가더라도. 그러니까 학설이 갈리는 거예요. 알았지? 네. 그 정도 단계까지 공부를 하게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책만 읽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제 이런 강사들 설명을 들어야지. 그래야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쟁점들이 일리가 있잖아요, 분명히. 학자들이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리가 있어.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어. (52페이지) 그래서 어려운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한 중요한 쟁점이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간단히 보면 이것도 처분성 문제니까 봐요. 예제 17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인노무사 갑이 법령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관보에 공표했다고 나오네. 네, 관보는 이제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 같은 건데 여기에다가 아니 그 공인노무사 갑이 이러이러한 위법한 행위를 했습니다라고 널리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명단 공표제 들어갑니다. 명단 공표제도가 이거 말고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네.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 사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물론 징역 몇 년 해가지고 처벌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 공표해버립니다. 명단. 완전 망신을 주는 거야. 그래서 주민들에게 조심하라고. 이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 공표한다고요. 그리고 국세를 체납한 사람들,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국세청에서 공표해버립니다. 그리고 무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들 명단 공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어. 자, 그럼 이렇게 명단 공표를 당해서 내가 개망신을 당했다. 그럼 나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명단 공표를 취소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학설이 대립합니다. 다수설은 안 된다라고 봐요. 알았지? 그래서 왜 안 되냐면 바로 이런 문제가 뜨면 여러분 요것도 순차적으로 검토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검토에 들어가서 어디서 걸릴 것 같아요? 우리 다수설은 부정해요. 이거 명단 공표는 처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행정청이 하는 거 맞네. 행정청이 하는 거 맞고 구체적으로 맞아. 법 집행하는 거예요. 이거 만약 법이 없는 상태에서 명단 공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법 집행은 맞아. 공권 형사는 맞죠. 여기서 또 걸리네요. 그래서 이제 명단을 공표하는 행위 자체에서 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까? 그냥 망신 주는 거라니까 이거는. 이건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게 다수설이야. 명단 공표한다는 건 그죠? 그냥 글씨를 쓰는 거하고 똑같죠. 글씨 써서 이렇게 내보이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행위지 이 자체가 무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다수설은 부정해요. 처분 아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 대상이 안 돼. 그런데 소수설은 있어요. 아니다. 지금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라는 거, 법적 효과라는 거는 이 속에는 인격권이 침해되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리고 인격권이라는 것도 법이 보호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권리거든요. 그럼 분명히 권리의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거 법적 효과라는 거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면은 법적 효과라고 했잖아. 아, 인격권도 이 사람 침해되는 거 아니냐? 권리 침해되는 거니까 이것도 분명히 처분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수설은 그런 거예요. 다수설이 맞는 것 같아요. 명단을 공표해서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알리게 되는, 공개되는 순간 이거는 마치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거를 취소한다고 해서 무슨 추락된 명예가 뭐 다시 회복됩니까? 이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냥. 이건 할 수 없어요. 명단이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만약에 공무원이 잘못 명단을 공표함으로써 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했다 한다면 무슨 방법으로 가면 됩니까? 우리 오늘 배운 거 오전에? 그지? 국가배상 청구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국가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 청구하면서 법원에다 그걸 신청해야죠. 저기 신문지상에다가 정정기사한테 공고하도록 지난번에 우리가 발표했던 명단은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실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회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10분 쉬었다가 18번 합시다.